넌 누구니? 왜 여기 혼자 있니?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수호그룹 여회장이 6개월치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간 옥탑방. 녹슨 철문이 열리고 나타난 건 뻔뻔한 세입자가 아니라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갔는데요. 보일러조차 꺼진 방. 홀로 남겨진 아이가 떨리는 눈으로 세이를 올려다보았죠. 근데 할머니도 그거 있네요? 우리 엄마도 그 목걸이 있는데. 그 순간 세이의 숨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건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나눠 가진 펜던트 목걸이였죠. 시장통에서 산 흔해 빠진 싸구려 디자인이었어요. 게다가 안에 든 사진이 다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생 나날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서실장,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번호를 차단한 거야?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회장실 안을 감쌌습니다. 6개월이나 침묵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야. 이건 나를 기만하는 거지. 강남 한복판 수호그룹 본사 33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세이는 넓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만년필 끝으로 서류 위에 이름 석자를 툭툭 두드리는 손끝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한연서, 연체 6개월, 미납금 240만 원. 수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그녀에게 240만 원이란 숫자는 돈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으니까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관리팀에서 내용 증명까지 발송했지만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법무팀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까요? 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릿하지만 단호한 동작이었어요. 그녀는 만년필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김 하나 없는 그레이 톤 정장이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죠. 아니, 내가 직접 가볼 거야. 비서실장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수조원짜리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고작 240만 원 때문에 직접 움직인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세이를 10여 년간 곁에서 모셔온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원칙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사정 봐주다 보면 끝도 없어. 가서 얼굴 좀 봐야겠어. 사람은 눈을 봐야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야. 얼굴 보고도 내 눈을 피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으니까. 세이는 코트를 걸치며 성큼성큼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르는 비서실장의 걸음이 바빠졌죠.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고 세이가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비서실장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행선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목적지는 재개발 구역 한복판의 낡은 빌라. 세이가 보유한 수많은 부동산 중 하나에 딸린 이름도 없는 옥탑방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강남의 넓은 대로를 벗어나자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빌딩 숲이 사라지고 빛바랜 간판들과 금이 간 시멘트 벽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어요. 낡은 벽면마다 붉은색 레커로 휘갈겨 쓴 이주 요망이라는 글자들이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죠. 누군가 살고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만큼 인적이 드문 거리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세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품 구두의 뾰족한 앞코가 먼지 쌓인 잿빛 아스팔트를 밟았어요. 세련된 그레이 톤 코트와 주변의 낡은 담벽이 만들어내는 대비는 지독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 길을 잘못 든 것처럼요. 비서실장이 얼른 앞장서려 하자 세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려.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세희는 혼자 낡은 빌라 입구로 걸음을 옮겼어요. 시멘트 계단 첫 번째 칸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명품 구두의 굽이 텅 빈 복도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좁은 계단통에서 메아리치며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졌죠.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지고 있었어요.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기름때가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세희에게 이 냄새는 낯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익숙했죠.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으면서도 평생을 걸쳐 지우려 했던 냄새. 가난의 냄새. 그녀가 수십 년 전에 두고 온 줄 알았던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삶의 잔상이었습니다. 세희는 의식적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곳에 흔들릴 자신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요. 가장 높은 곳, 옥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방 앞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옥탑방이라고 부르기에도 초라한 구조물이었어요. 녹슨 철문 위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 아래 틈새로는 찬바람이 쌩쌩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철문 앞에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하지도 않게 비뚤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세희의 시선이 그 운동화에 멈췄습니다. 밑창이 닳아 거의 평평해진 작은 신발. 세희는 그 신발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문 너머를 향해 말했어요. 수호그룹 5세의 회장이다. 한연서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6개월이나 숨어 지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나? 더는 내 시간 뺏지 말고 당장 문 열어.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감정이 빠진 목소리가 줄 수 있는 압박감이란 고함보다 훨씬 잔인한 법이니까요. 철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요. 숨소리를 죽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쪼그려 앉아 공포에 질려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저 안에 있었습니다. 녹슨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에는 수조원을 쥔 회장이 안에는 240만 원조차 없는 누군가가 서로를 감지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희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3분 준다. 3분 뒤에도 대답 없으면 법대로 짐 다 드러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 말이 끝나자 옥상 위에는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세희는 꼿꼿이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철문 너머의 침묵은 계속되었어요. 바람이 옥상 난간의 빨래줄을 흔들며 끼익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들게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희는 미동도 없이 서서 냉정하게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덜컥 철문 안쪽에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희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드디어 나오는군. 그녀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첫마디를 내뱉을 준비를 했습니다. 6개월간 도망 다닌 세입자를 향해 던질 차갑고 정확한 한마디를요. 하지만 녹슨 철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을 때 문틈 사이로 나타난 것은 세희가 예상한 건방지고 뻔뻔한 세입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건 겁에 질린 7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 차올라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고 문고리를 쥔 작은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볼은 추위 때문인지 겁 때문인지 발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집에 비해 한참 큰 낡은 외투를 걸친 왜소한 체구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어른을 올려다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엄마는 지금 없는데. 그 목소리는 겁에 질려 기어들어가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엄마가 없는 동안 모르는 어른 앞에서 혼자 문을 열어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한 익숙한 공포가 그 작은 몸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세희의 입이 굳었습니다. 준비했던 차갑고 단호한 첫마디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 너머로 보이는 방 안의 풍경이 세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일러가 꺼진 듯 입김이 나올 만큼 썰렁한 공기. 낡은 밥상 위에 반쯤 먹다 남은 식은 밥과 물 한 컵.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인 아이 옷가지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겁에 질린 아이 하나. 세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원칙의 갑옷을 입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 여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가 예리하게 찔려 들어오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아이의 맑고 슬픈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세희의 서늘한 카리스마에 처음으로 실금이 갔어요. 뭐지? 왜 애가 혼자 있는 거지? 이 추운 방에. 세희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떨고 있는 아이의 눈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던 옥상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며 풀리지 않는 의문과 미스터리한 긴장감이 그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누구니? 한연서 씨는 어디 가고 애가 혼자 있어? 아이는 문고리를 꽉 쥔 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엄마는 돈 벌러 갔어요. 밤늦게 온다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가 세희의 미간을 확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돈 벌러 갔다고. 6개월이나 월세를 밀리면서 이 보일러도 안 도는 얼음장 같은 방에 7살짜리를 혼자 던져두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세희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분명히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묘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추운 방에 혼자 남겨져 떨고 있는 이 작은 존재가 만들어내는 날것의 안쓰러움이 분노의 탈을 쓰고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세희는 문간에 선 채 고개만 살짝 돌려 방 안쪽을 훑어보았죠. 좁은 방 안의 풍경은 아까 문틈으로 얼핏 본 것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그 증거였죠. 구석에 놓인 낡은 밥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식은 밥이 그릇째 굳어가고 있었고 그 옆에 물 한 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저 차가운 밥과 물뿐이었던 겁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샌 자국이 누렇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가지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는데 그마저도 몇 벌 되지 않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방에 사는 사람이 가진 것이라곤 아이 하나와 이 추위와 그리고 6개월치 밀린 월세뿐인 것 같았습니다. 세희의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방 안에서 걷어들이며 낮고 쏘아붙이는 투로 말했어요.
애를 이 꼴로 두고 어딜 다니는 거야. 이건 방치야. 그 말은 문 뒤에 없는 세입자에게 던지는 것이었지만 아이 앞에서 내뱉기엔 너무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로운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움츠러들었어요. 아이는 자기 엄마가 욕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세희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어요. 하지만 세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죠. 너희 엄마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알면 여기에 적어. 내가 직접 가서 단판 지을 테니까. 로운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무서운 할머니가 엄마를 찾아간다는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거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 아이도 느끼고 있었죠. 로운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첩 위에 비뚤비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 기울어져 있었고 받침이 빠진 글자도 있었습니다. 7살이 온 힘을 다해 쓴 서툴고 간절한 네 글자와 짧은 주소였어요. 할매국밥. 세희는 그 글씨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꾹 담은 입술 사이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수첩을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은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 여기 애가 있어. 저기 밑에 편의점 가서 따뜻한 도시락이랑 먹을 것 좀 사와서 넣어줘요. 우리 건물에서 애 굶어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비서실장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세희의 입에서 그런 지시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죠. 세희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습니다. 로운이는 문간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세희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무서운 소리를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밥을 사다 주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 한마디에 세희의 등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등을 보인 채 내뱉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내 건물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그리고 계단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올라올 때의 걸음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구두 굽이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죠. 미세한 차이였지만 세희 본인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등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세희를 붙잡았습니다. 세희는 계단 첫 번째 칸에 발을 올린 채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살짝 까딱했습니다. 근데요, 할머니도 그거 있네요? 세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로운이는 세희의 코트깃 사이로 살짝 비어져 나온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코트의 단추 사이, 정장 블라우스 위로 미세하게 드러난 낡은 금속의 빛, 손때가 묻어 윤기를 잃은 오래된 금색 펜던트 목걸이의 일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세희의 손이 반사적으로 가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말이니? 이 목걸이? 네. 그거 안에 사진 들어있는 목걸이죠? 세희의 숨이 순간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는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진짜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신기한 걸 발견한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세희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세희의 심장은 한 박자를 건너뛰었습니다. 아니, 건너뛴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세게 내리친 것처럼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희의 손이 코트 안으로 파고들어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손끝을 타고 팔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이 목걸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에서 벗은 적 없는 이 목걸이를 이 아이의 엄마도 가지고 있다고. 어릴 때부터 보물이라고. 세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을 억지로 눌렀어요. 이를 악물듯 입술을 다물고 아이를 향해 애써 차가운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시장에 널린 거야. 흔해 빠진 디자인이라고. 착각했겠지. 그 말을 내뱉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다는 것을 세희 자신은 알아차렸을까요? 로운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세희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내려갔어요. 명품 구두의 굽이 시멘트 계단을 정신없이 두들겼고 그 다급한 소리가 텅 빈 계단통에서 쿵쿵 메아리쳤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몸을 던지듯 올라탄 세희는 시트에 등을 파묻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가슴이 들썩였죠. 하지만 계단을 내려온 것만으로 이렇게 숨이 찰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헐떡이고 있었던 거예요. 세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던트를 꺼내 쥐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닳아버린 금속의 차가운 표면. 30년 동안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늘 품고 다니던 이것을요. 그럴 리 없어. 그 목걸이는 내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할 때 은수 목에 걸어준 건데 세상에 흔한 거야. 시장 바닥에도 널린 디자인이야. 사진이 같아야 의미가 있지. 사진이 다르면 아무 의미 없지.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지만 심장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성은 아니라고 외치는데 본능은 혹시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번 기대하고 수천 번 실망했던 그 혹시가 7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다시 고개를 든 거였어요. 세희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목에 힘을 주었죠. 국밥집으로 가. 최대한 빨리. 비서실장이 백미러 너머로 세희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세희의 눈이 그 시선을 날카롭게 차단했어요. 묻지 말라는 뜻이었죠. 비서실장은 조용히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세단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속도를 올리는 동안 세희는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감은 눈 뒤편으로 방금 본 아이의 얼굴이, 그리고 아이가 가리킨 자신의 펜던트가 30년 전 어느 날 딸의 작은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기억이 회오리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도 은은한 방향제의 향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희의 코끝에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기름때와 고춧가루 연기,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시장통 특유의 그 냄새. 30년 전 세희가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냈던 그 지옥 같던 삶의 냄새였어요. 그때의 세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레이톤 정장도 명품 구두도 33층 회장실도 없었습니다. 30살의 세희에게 있는 것이라곤 붉은 떡볶이, 국물이 잔뜩 튄 낡은 앞치마 하나, 손잡이가 휜 주걱 하나, 그리고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는 리어카가 전부였어요.
코끝을 찌르는 매운 고춧가루 연기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인 시장 한 구석. 그곳이 세이의 유일한 일터이자 전쟁터였습니다. 미혼모라는 이름은 그 시절 세이에게 주운 글씨나 다름없었죠. 가족도 남편도 기댈 곳도 없는 30살짜리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악착같이 주걱을 휘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1,000원. 그 1,000원짜리를 하루에 몇십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오늘 밤 아이와 잘 곳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터 한 구석, 세이의 발치에는 항상 3살짜리 은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해진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옹알거리던 작은 아이. 손님이 몰려들 때마다 은수는 엄마의 관심을 끌려 칭얼댔어요. 세이는 그때마다 미안함과 고단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쓱 쓸어넘기곤 뒤돌아서서 다시 주걱을 잡아야 했습니다. 울고 싶은 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지만 울 시간도 사치였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세이의 손은 쉴 새 없이 떡볶이 통과 접시 사이를 오갔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어도 닦을 겨를이 없었죠. 그 와중에 은수가 또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것 하나를 꺼냈어요. 전날 밤 시장 귀퉁이에 작은 사진관에서 찍은 모녀 사진을 넣어둔 금색 펜던트 목걸이였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몇천 원 주고 산 누가 봐도 싸구려인 목걸이. 하지만 세이는 그 안에 둘만의 사진을 넣어두었습니다. 같은 사진이 든 똑같은 목걸이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 목에, 하나는 딸의 목에 걸어줄 요량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마지막 생명줄. 가난한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세이는 허리를 굽혀 은수의 눈높이에 맞추고 펜던트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은수야, 엄마가 바빠서 못 놀아줘서 미안해. 이거 우리 은수 보물이야. 여기 엄마랑 은수 사진 들었지? 이거 절대 빼면 안 돼, 알았지? 은수는 반짝이는 금색 펜던트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통통한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배시시 웃었어요. 3살짜리의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세이도 가까스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걱을 움켜잡았죠.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평화롭던 시장통에 갑자기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쨍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단속반 떴다. 다 치워. 누군가의 외침이 터지자마자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무단 노점상을 단속하러 시청 직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상인들은 압류를 피하려고 너도나도 리어카를 끌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고함 소리, 호루라기 소리,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뒤섞이며 좁은 골목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이 역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떡볶이 판을 뺏기면 당장 오늘 은수와 먹고 잘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왼손으로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뜨거운 떡볶이 통이 실린 리어카를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어요. 은수야, 엄마 치마 꼭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세이는 은수를 끌고 인파 사이를 비집으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너무 좁았고 도망치는 상인들과 뒤쫓는 단속반원들이 뒤엉키며 사방이 몸과 몸의 충돌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의 어깨가 세이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리어카가 중심을 잃으며 기울었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이 바닥으로 콸콸 쏟아졌어요. 세이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양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은수의 작은 손이 세희의 왼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세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살짜리의 땀에 젖은 말랑한 손가락 대신 텅 빈 허공만이 손바닥을 채우고 있었어요. 세희의 눈이 미친 듯이 주위를 훑었습니다. 은수가 없었어요. 흩어진 인파 사이, 넘어진 리어카 뒤, 골목 어디에도 3살짜리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맨발로 골목을 뛰었습니다. 은수 이름을 목이 찢어져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금. 세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확 밀려들었지만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펜던트가 땀에 젖어번들거렸죠. 내 손으로 그 아이의 손을 놨어. 그깟 떡볶이 판이 뭐라고. 그깟 돈 몇 푼 지키겠다고 내가 내 자식 손을 놓았어. 3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하루도 빠짐없이 세희의 가슴을 짓눌러 왔어요. 성공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돈이 쌓이면 무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조 원의 자산이 생겨도 33층 꼭대기에 올라가도 그 무게는 단 1g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국밥집 골목 진입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비서실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세희를 현재로 끌어냈어요. 세희는 펜던트를 코트 안으로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내려놓고 무너지려 하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았어요. 이를 악물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착각이야. 세상 천지에 흔해 빠진 게 그 디자인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 오세희. 겨우 어린애 말 한마디에 휘둘릴 거야? 하지만 눈가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열기를 감추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보았어요. 세단이 속도를 줄이며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김이 뿌옇게 서린 유리창 너머로 빛바랜 간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할매국밥. 차가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세희는 간판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30년간 닫아두었던 운명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팽팽하고 무거운 정적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것을 세희가 나직한 목소리로 막았습니다. 서늘하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목소리였어요. 검은색 세단은 비릿한 육수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인 시장 골목 끝자락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희는 짙게 틴팅된 차창 너머로 바깥을 응시했어요.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나가 240만 원 월세의 행방을 묻고 호통을 쳐야 마땅했습니다. 30분 전까지의 세희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당장 짐을 빼라고 통보하고 그 차가운 원칙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관철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희의 손은 차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손이 가늘게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옥탑방에서 본 아이의 얼굴이, 그 아이가 가리킨 펜던트가, 방금 차 안에서 되살아난 30년 전의 기억이 세희의 이성을 온통 흐트러뜨려 놓았으니까요. 그녀는 지금 240만 원을 받으러 온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거대한 불안감을 품은 채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 한 여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이 뿌옇게 서린 식당 유리창 너머로
주방 안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입자 한연서. 그녀는 얼굴의 절반을 가린 마스크 위로 연신 땀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머리는 위생 머리망 안에 꽁꽁 틀어 올려져 있었고 몸에는 군데군데 얼룩이 묻은 낡은 티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고 가냘픈 책으로 자기 몸집만 한 커다란 육수 솥을 양손으로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어요. 솥이 너무 무거운지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발 발을 옮겼습니다. 솥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뚝배기 여러 개를 양손에 들고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갔고 손님의 부름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쉴 새 없이 반복되었어요. 세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목에 펜던트 목걸이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앞치마와 티셔츠 안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고 애초에 없을 수도 있었죠. 그 펜던트 속 사진의 얼굴이 누구인지도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세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낡은 국밥집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 이름 모르는 여자의 모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세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여자 위로 전혀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30년 전 시장 한 구석에서 뜨거운 떡볶이 판을 닦으며 악착같이 주걱을 휘두르던 30살의 자신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등에 뜨거운 국물 자국을 달고 살면서도 발치에 앉은 3살짜리 딸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리어카를 끌었던 그 젊은 여자. 지금 유리창 너머에서 솥을 옮기고 뚝배기를 나르며 땀을 흘리고 있는 저 실루엣이 30년 전에 자기 자신과 지독하게 겹쳤습니다.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저 서글픈 모습.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세희는 저 여자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등이 끊어질 것 같아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쉴 수 없는 하루. 그리고 그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보일러도 안 도는 추운 옥탑방으로 돌아가 아픈 아이 곁에 쓰러지듯 누워야 하는 밤. 세희가 수십 년 전에 온몸으로 겪어낸 바로 그 삶이 저 유리창 너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 건물에서 월세 240만 원을 못 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여자가 여기서 저렇게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있었어. 세희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녀는 차 문고리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 한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은수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세희의 손이 다시 무릎 위로 돌아왔어요. 30년을 찾아 헤맨 딸이 저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기쁘지 않고 두려운 건지 세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알고 있었어요. 성공한 회장이 되어 처음으로 딸 앞에 나타났는데 그 엄마가 내뱉는 첫마디가 돈 내놔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세희의 발을 차 안에 못 박고 있었던 겁니다. 세희는 결국 차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 세희의 거친 숨소리와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어요. 비서실장이 백미러 너머로 조심스럽게 안색을 살폈지만 세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했겠죠. 한참의 침묵 끝에 세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 오늘은 그냥 가자.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들인 힘은 아까 옥탑방 철문 앞에서 3분의 최후 통첩을 던졌을 때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비서실장은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세단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서서히 속도를 올렸어요. 세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미러에 비친 할매국밥의 빛바랜 간판이 점점 작아지며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세인은 눈끝으로 보고 있었어요. 간판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향해 매끄럽게 달리고 있었지만 세이의 심장은 여전히 저 좁고 습한 주방 한 구석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마주한 운명의 첫 대면은 그렇게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시린 여운만을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이는 결국 다음 날 또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유리창 너머로 봤던 그 가냘픈 뒷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펜던트 속 30년 전 사진이 천장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옷장에서 꺼내 든 건 캐시미어 코트가 아니라 짙은 감색면 재킷이었어요. 장식도 없고 로고도 없는 누가 봐도 동네 아줌마가 입을 법한 옷. 오늘의 세인은 회장이 아니라 손님이어야 했으니까요. 회장님, 정말 혼자 들어가실 겁니까? 밥 한 그릇 먹겠다는데 뭘 그래. 여기서 기다려. 차 문을 닫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할매국밥 유리문을 여는 순간 어제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어서 오세요. 안쪽에 자리 있어요. 식당 주인의 큰 목소리가 정면으로 날아왔습니다. 가마솥에서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뿌연 김이 천장까지 올라가고 있었고 좁은 홀은 점심 손님들로 빽빽했어요. 머리가 허연 할머니 둘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후후 불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작업복 차림의 남자 셋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국물 들이마시는 소리, 주방에서 새 그릇이 쩡쩡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뒤엉켜 귀를 가득 채웠어요. 세인은 주방이 가장 잘 보이는 안쪽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들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어요. 시선은 이미 주방 안에 가 있었으니까요. 연서가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대여섯 걸음 거리. 어제 차창 너머로 봤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작았습니다. 위생 머리망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앞치마 끈은 가느다란 허리를 두 바퀴 감고도 남았어요. 팔뚝은 성인 여성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앙상했습니다. 그런데 손놀림은 전혀 달랐어요. 끌어넘칠 듯한 뚝배기 4개를 양팔에 나눠들고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오는 동작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려놓은 뒤 뒤돌아서며 빈 그릇을 한 손으로 척척 쌓아 올리는 손끝. 뼈가 가루가 되도록 몸을 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손이었죠. 여기 국밥 2개 추가요. 네, 잠시만요. 연서의 대답이 주방 너머로 날아갔어요.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도 허둥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 마른 몸 어디에 저런 힘이 남아있는 건지 세인은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연서가 쟁반을 들고 세이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손님, 돼지국밥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얼굴 절반을 가린 마스크 위로 눈이 살짝 휘어졌어요.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손님 앞에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만들려는 그런 눈웃음이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세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서가 뚝배기를 내려놓으려 손을 뻗는 순간
세희의 눈이 저도 모르게 그 손 위에 멈춰버렸어요. 오른손 손등 위에 길게 아문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당겨붙으며 울퉁불퉁하게 굳은 오래된 흉터. 그 바로 옆에는 아직 붉은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새 상처가 겹쳐 있었어요. 끓는 국물에 수없이 데이고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데이기를 반복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서는 그 손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어요. 깍두기는 여기 있고요. 밥 더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서가 허리를 살짝 숙이는 찰나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이 세희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세희의 숨이 한 박자 멈췄어요. 까맣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핏줄이 잔뜩 선 흰자위 위로 피로가 두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안쪽에 꺼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체념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사람의 눈.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하면서도 단단한 빛이었어요. 세희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장 노점에서 3살짜리 은수를 업고 떡볶이 주걱을 휘두르던 30살의 자기 자신 손등이 갈라지고 눈이 충혈되어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 시절, 거울에 비치던 자기 눈이 바로 저랬거든요. 그때였어요. 쾅! 식당 안쪽 테이블에서 뭔가를 세게 내리치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손님들의 수저가 일제히 멈췄어요. 아, 이거 뭐야? 국밥에 머리카락 들어갔잖아. 더러워서 진짜.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의자를 벌컥 밀고 일어섰습니다. 국밥 그릇을 세게 밀어붙이자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깍두기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졌어요. 연서가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새 거? 그걸로 되겠냐고. 내가 이걸 먹었단 말이야. 남자는 연서의 사과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삿대질을 해댔어요. 사장 어딨어? 위생이 이 모양이야? 보건소에 신고한다. 인터넷에 다 올릴 줄 알아. 식당 안의 시선이 전부 연서에게 쏠렸습니다. 연서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고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식사 금액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위로금 내놔. 안 그러면 여기 진짜 다 올려버린다.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드는 걸 보고 식당 주인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한 건 연서를 감싸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서의 등을 세게 밀치며 소리쳤어요. 한씨, 조심 좀 하지. 이게 뭐야? 뭐해?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우리 가게 망하게 할 거야? 연서의 고개가 힘없이 떨궈졌습니다. 마스크 위로 맺혀있던 눈물이 뚝 떨어져 바닥 타일을 적셨어요. 세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이 눈앞에 겹쳐 보였어요. 시장 노점에서 만났던 진상 손님, 쳐다만 보던 주변 상인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그런 날들이요.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억울해도 고개를 숙여야 하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빨간 떡볶이, 국물과 지금 테이블 위에 튄 뜨거운 국밥 국물이 세희의 눈 안에서 하나로 겹쳤어요. 세희의 손에 쥐어져 있던 숟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던 평범한 손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의 이사회에서 한 번도 시선을 피한 적 없는 사람의 눈. 수조원을 움직이며 상대의 약점을 한치의 오차 없이 꿰뚫어 보던 사람의 눈. 감생면 재킷 안에 감춰두었던 수호그룹 회장 오세희의 진짜 눈빛이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저 머리망도 쓰고 있었고, 연서가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탁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손님이 머리카락 나왔다는데 아니라고 잡았대? 어이 사장, 이 여자 당장 잘라. 식당 주인이 연서의 어깨를 꾹 눌렀어요. 한씨, 뭐해?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우리 식당 망하게 할 거야?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그녀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빠져 있었고 손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거나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가로질렀어요. 거기 적당히 좀 하지?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감색 재킷 차림의 중년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이였습니다. 면 재킷에 굽 낮은 구두.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지만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세가 달랐어요. 등은 곱고 어깨는 힘이 빠져 있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남자의 테이블로 걸어가는 걸음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자기 회사 이사회에 입장하는 것처럼 당당하고 여유 있는 걸음이었죠. 남자가 움찔하며 세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당신은? 간섭 말고 밥이나 먹어. 세이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말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기라도 한 듯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국밥 그릇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아무렇지 않게 국밥 그릇 속에 손수건 끝을 넣어 뭔가를 건져 올렸어요. 머리카락 한 올이었습니다. 세이는 그 머리카락을 손수건 위에 올려놓고 식당 천장의 형광등 아래로 가만히 들어 올렸어요.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침착한지 마치 실험실에서 증거물을 검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국밥 끓는 보글보글 소리만 주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이보세요. 사기를 치려면 공부 좀 하고 오지 그랬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사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세이는 남자의 고함에 미간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수건 위에 머리카락을 형광등 빛에 비추며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이 직원 보세요. 머리망에다 마스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직원 머리카락 색 보이죠? 새까만 생머리예요. 세이의 시선이 손수건 위의 머리카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국밥에서 나온 머리카락은요, 끝이 하얗게 새어 있고 짧고 굵고 꼬불꼬불한 곱슬이에요. 세이의 눈이 천천히 올라와 남자의 머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딱 당신 머리카락이랑 판박이인데. 안 그래요? 식당 안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두 분이 고개를 돌려 남자의 머리를 쳐다봤고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빼들었습니다. 진상 손님의 머리카락은 세이의 말 그대로였어요. 짧고 굵은 곱슬에 군데군데 하얗게 센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밥에서 건져 올린 머리카락과 누가 봐도 같은 머리였죠.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왜 내 머리카락을 넣어?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요?
세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차갑기 그지없는 표정이었어요. 아까 당신이 오른손으로 머리를 긁고 나서 그 손을 슬쩍 국밥 그릇 위로 가져갔던 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희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남자와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어요. 세희의 눈이 남자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영업방해 공갈 협박. 경찰 부르면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세희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까부터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위로금 내놔라. 인터넷에 올려버린다. 그 말 전부 다 들어있어요.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같이 들어볼까요?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쪽 빠졌습니다. 아까까지 식당이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입술을 달싹거리며 더듬었습니다. 뭐야? 재수없게 진짜. 됐어. 안 먹어. 남자는 의자를 벌컥 밀고 일어나더니 도망치듯 식당 문을 빠져나갔어요. 유리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그제서야 식당 안에 숨 참고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작업복 남자들 중 하나가 와, 저 아줌마간 크다 하며 작게 웃었어요. 눈치를 보던 식당 주인이 허겁지겁 세희 앞으로 달려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아이고,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직원한테 화를 내버렸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세희는 주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연서였습니다. 연서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다 만 어중간한 자세로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꼭 모은 채 세희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고마움과 당혹감과 그리고 난생 처음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준 데 대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엎어진 떡볶이를 주워 담으며 혼자 울었던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지금 세희가 해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세희는 연서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어요. 차가운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서슬은 거두어지고 낮고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울림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어요. 남의 잘못 뒤집어 쓰지 마요. 세상은 생각보다 비겁해서 한번 고개 숙이면 계속 누르려고 드니까. 연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 대신 눈물만 두 줄기 더 흘러내렸어요. 세희는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계산대로 향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놓고 거스름 돈을 기다리지 않은 채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빨리 이 식당을 벗어나야 했어요. 한순간이라도 더 있으면 30년간 눌러 담아왔던 것들이 전부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세희의 손이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기면 끝이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간 손님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손님, 잠시만요. 떨리는 목소리가 세희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유리문 손잡이를 잡은 세희의 손이 멈췄어요. 당기면 끝이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간 손님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돌아보지 말자. 지금 돌아보면 안 돼. 머릿속에서 이성이 외쳤지만 두 발은 이미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연서가 쟁반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진상 손님 앞에서 보였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아마 그냥 무릎 꿇고 빌었을 거예요. 맨날 그랬으니까요. 억울해도 참고 아닌데도 죄송하다고 하고. 근데 오늘은 손님이 대신 말해주시니까. 연서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턱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누가 제 편이 되어준 게 진짜 오랜만이라서요. 그냥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세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있었어요. 괜찮다는 한마디를 하려는데 그 두 글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연서는 울먹임을 삼키려는 듯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답답했는지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천천히 내렸어요. 제대로 인사하려면 얼굴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소박한 예의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희에게 그 순간은 소박한 게 아니었어요. 마스크가 턱 아래로 내려가며 연서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세희의 세상이 멈췄어요. 땀과 눈물이 뒤섞여 번들거리는 볼, 입술꼬리에 남은 미세한 화상 자국, 광대뼈 아래로 움푹 파인 그늘, 고된 삶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희의 눈에 들어온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맑은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빛, 강인하면서도 서글프고 지쳐 있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그 특유의 빛깔. 세희는 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자기 자신의 얼굴. 아니, 더 정확하게는 30년 전 30살이던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시장 노점에서 떡볶이 주걱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던 그때의 눈매, 그때의 코, 그때의 턱선. 그것이 지금 세희 앞에 살아 움직이며 서 있었습니다. 3살짜리 은수가 자라면 이런 얼굴이 되겠지. 세희는 30년 동안 수천 번 상상했어요. 잠들기 전마다 그려보고 길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볼 때마다 겹쳐보고 그러다 아닌 걸 확인하고 또 무너지기를 수천 번. 그런데 그 수천 번의 상상이 지금 코앞에서 숨을 쉬며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세희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잡으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로운이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펜던트 목걸이, 닮은 얼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놀란 눈으로 바닥에 가방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갑자기 너무 안 좋으신데. 세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뿌옇게 번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손이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를 움켜잡았어요. 어머, 손님. 연서가 세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거친 손이 세희의 팔에 닿는 순간 세희의 온몸으로 전류 같은 것이 흘렀어요. 연서는 세희를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히고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물 가져올게요. 몇 초 뒤 연서가 물컵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세희는 물컵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닿기도 전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 물이 철벅 쏟아졌어요. 찬물이 무릎 위로 흘러내렸지만 세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님, 어디 많이 아프세요? 병원 불러드릴까요? 연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세희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까맣고 깊은 눈동자가 바로 코앞에서 세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안 된다고 확인도 안 했으면서 확신하면 안 된다고 머리가 외치고 있었지만 입은 이미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희의 떨리는 손이 재킷 안쪽으로 들어가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닳아버린 금색 펜던트가 형광등빛 아래서 둔탁하게 빛났어요. 세희는 그 펜던트를 연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지만 눈 많은 연서의 눈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혹시 이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나? 연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선이 세희의 손바닥 위에 놓인 펜던트에 꽂혔어요. 낡고 닳아서 윤기를 잃었지만 분명히 금색인 어딘가 익숙한 모양. 연서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세희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이 낡은 국밥집 한가운데서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가마솥 끓는 소리 사이로 30년을 찾아 헤맨 운명의 조각이 마침내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서의 눈이 세희의 손바닥 위에 놓인 펜던트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연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저도 이거 있는데요. 세희의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어요. 연서는 앞치마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티셔츠 모간으로 손을 넣더니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낡은 금색 펜던트였습니다. 세희의 것과 크기도 모양도 세월의 달아 모서리가 둥그러진 것까지 판박이었어요. 이건 제 보물이에요. 연서가 펜던트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건데 어디서 난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보육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너 데려왔을 때 이미 목에 걸려 있었다. 그 말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만은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제 거였으니까요. 세희는 연서의 펜던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기를 잃은 금속 표면, 고리가 느슨해져 살짝 벌어진 이음새. 세희가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다닌 자기 것과 세월의 흔적까지 똑같았어요. 세희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세희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연서의 펜던트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펜던트에 닿기 직전에 멈췄어요. 이거 열어봐도 되겠니? 세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심스럽게 끄덕였어요. 네, 근데요. 안에 사진이 있긴 한데 누군진 잘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흐릿하거든요. 세희의 손이 연서의 펜던트 고리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작은 고리를 잡는 데만 몇 초가 걸렸어요. 세희는 이를 악물고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작은 금속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열렸어요.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에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은 분명했어요. 촌스러운 꽃무늬 배경 천 앞에서 젊은 여자가
3살짜리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매는 지금의 세희와 닮아 있었고 아이는 통통한 볼에 배시시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세희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세희는 자기 재킷 안에서 펜던트를 꺼내 나란히 열었어요. 2개의 펜던트가 식당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왼쪽은 세희의 것, 오른쪽은 연서의 것. 2 사진은 한 장을 복사라도 한 것처럼 똑같았어요. 같은 꽃무늬 배경, 같은 구도, 같은 미소.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세상에 단 2장뿐인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시장 귀퉁이 작은 사진관에서 같은 사진을 2장 뽑아 하나는 자기 펜던트에, 하나는 딸의 펜던트에 넣어주었던 30살의 세희. 그 2장의 사진이 30년 만에 이 낡은 국밥집 테이블 위에서 다시 만난 거였어요. 세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을 쉬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서는 2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 그리고 눈앞에 앉아 있는 이 낯선 여자의 얼굴. 연서의 눈동자가 빠르게 오갔어요. 이게 왜 손님이 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연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혹감과 혼란과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세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2 팔을 뻗어 연서를 끌어안았어요. 부서질 것처럼 가녀린 어깨를 2 팔로 감싸 쥐고 꽉 있는 힘을 다해 안았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맺혀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내 딸, 내 은수야. 목소리가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그깟 떡볶이 판 지키겠다고 내 손을 놓은 게 이 엄마야. 너를 이런 데 두고 내가 어떻게 발을 뻗고 잤을까. 세희의 통곡이 텅 빈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여자, 수백 명의 임원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가 떨린 적 없던 여자가 낡은 앙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팔 안에 감싸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은수가 누구인 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낯선 여자의 품이 낯설지 않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어깨를 감싸는 이 감각을 몸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몸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어릴 때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먼 옛날에 누군가의 등에 엎여 느꼈던 체온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 사람의 울음소리가 낡은 국밥집 홀 안에 겹쳐 울렸습니다. 주방에서 가마솥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이어지는 가운데 30년 전 시장통에서 놓쳤던 그 작은 손을 세희가 비로소 다시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조금 잦아든 뒤 2 사람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점심 장사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식당 주인은 눈치를 보다 슬그머니 주방 안으로 들어갔고 홀에는 2 사람만 남았습니다. 연서는 아니 은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2 펜던트를 번갈아 만지고 있었어요. 손끝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스칠 때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정말 제 엄마예요? 저를 찾고 있었어요? 세희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은수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빨갛게 튼 화상 자국이 겹겹이 남은 그 손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30년간 혼자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어요. 세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루도 안 찾은 날이 없었어. 경찰서를 수백 번 들락거리고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을 써서 전국을 뒤졌어. 세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은수의 손을 잡은 세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물 젖은 눈 안에 죄책감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어요. 세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수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찢어져라 딸 이름을 부르던 밤.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경찰서 문 앞에 서서 소식을 기다리던 날들. 전단지를 만들어 서울 전역에 붙이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단서가 없습니다. 찾다 미쳐버린 것 같아서 일을 시작했어. 머리를 비우려고.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미친 듯이 일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안 하면 내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 세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찾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서 하늘이 안 보여준 거라고 생각했어. 그깟 떡볶이 판 지키겠다고 3살짜리 손을 놓은 엄마한테 하늘이 벌을 내린 거라고. 은수는 세희의 말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물컵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전부 걷어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수야, 넌 어떻게 살아온 거니?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가마솥에서 육수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이어지는 가운데 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많지 않아요. 시장 바닥에서 울고 있었대요. 아무도 안 데리러 왔고 경찰 아저씨가 데려갔고 보육원으로 갔어요. 은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거기서 한연서가 됐어요. 새 이름이 생기니까 진짜 새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엄마 얼굴도 엄마 목소리도 하나도 기억 안 났어요. 그냥 이 목걸이만 내 거라는 것만 알았어요. 18배 보육원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식당 서빙, 건물 청소, 공장 포장 일을 전전하며 옥탑방 보증금을 모았고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짧은 인연이 있었지만 로운이를 가진 걸 알자마자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로운이 낳고 자라다 보니 안 거예요. 이 아이 심장이 아프다는 걸. 은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래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약으로 버티는 거예요. 약값이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은수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월세도 40만 원이었어요. 둘 다 낼 수는 없었어요. 세희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매달 월세 봉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봉투에서 지폐를 빼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미안해요, 집주인 아주머니.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요. 은수의 손이 물컵 위에서 멈췄어요. 그 한 달이 6번 쌓인 거예요. 그게 240만 원이었어요. 세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받으면 나가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나가면 로운이가 길바닥에서 죽어요. 보일러 안 되는 옥탑방이라도 지붕은 있으니까.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고 숨었어요. 은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고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수야. 세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펜던트를 확인하며 흘렸던 눈물과는 결이 달랐어요. 죄책감이 사람의 얼굴에 어떤 모양을 새기는지 은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봤습니다. 내가 매달 미안해하면서 그 봉투에서 돈을 빼냈다고 했지. 세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야. 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 월세를 독촉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대로 짐을 드러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엄마야. 은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옥탑방 철문 앞에 서서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며 세희의 혀를 불태웠어요. 3분 준다. 대답 없으면 법대로 짐 다 드러낸다. 내가 그랬어. 그 문 뒤에 심장이 아픈 내 손주가 혼자 떨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월세의 정체가 손주 약값인 줄도 모르고 세희의 주먹이 테이블을 한 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덜컹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건 은수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어요. 30년 전엔 떡볶이 판 지키려다 내 손을 놓쳤고 30년이 지나서는 월세 받으려고 널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했어. 이 엄마는 한 번도 안 변한 거야. 돈 앞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치는 거. 30년이 지나도 똑같아. 세희의 통곡이 텅 빈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안에서 식당 주인이 고개를 내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누가 끼어들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천천히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전화를 걸어 월세를 독촉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눈앞에 앉아 울고 있는 이 여자라는 사실. 3분 안에 문을 열라고 으름장을 놓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 목이 쉬어라 통곡하고 있는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 은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고 떨고 있는 세희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거칠고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이 세희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엄마. 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괜찮아요. 엄마도 몰랐잖아요. 그 한마디에 세희의 울음이 더 거세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어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서류에 적힌 이름 석자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한 번만 확인했으면. 이 아이가 이 꼴로 사는 걸 6개월이나 몰랐을 리가 없었어. 세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은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까 식당에서 진상 손님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단단한 힘이 은수의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가라앉아 세희가 거칠게 눈물을 닦았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아까까지의 통곡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세희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목소리가 아직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회장실에서 지시를 내릴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당장 국내 최고의 소아 심장 전문의 수소문에 내일 아침까지 스케줄 잡아놔. 그리고 옥탑방 월세 기록, 미납 기록 전부 삭제해. 오늘 중으로.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이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세희는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은수가 두 손을 내저으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다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세희가 은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꽉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듯이요. 은수야. 세희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듯 참으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놓친 내 손을 이제야 다시 잡았어. 이번엔 죽어도 안 놓는다. 로운이도 너도 이 엄마가 지킬 거야.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아까 진상 손님 앞에서 흘렸던 억울한 눈물도 펜던트를 확인하며 흘렸던 혼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 그 감각을 은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 위로 식당 창 너머의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어요. 오래된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홀 안을 노르스름하게 물들였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마치고 좌판을 걷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30년 만에 비로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로운이의 심장 수술이 잡힌 날, 세희는 새벽 5시부터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은 아침 9시였지만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커피를 가져다 줬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손바닥 안에서 펜던트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로운이를 안고 병원에 도착한 건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로운이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채 은수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 작은 얼굴에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로운이가 세희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어요. 세희가 얼른 다가가 로운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나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진짜요? 거짓말 아니죠? 할머니가 언제 거짓말했어. 로운이가 세희의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세희의 재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세희는 그 손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 아이가 옥탑방 철문 뒤에서 바들바들 떨며 엄마는 지금 없는데 하고 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세희는 이 아이의 할머니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법대로 짐을 드러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그 문 뒤에 심장이 아픈 자기 손주가 혼자 떨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세희는 로운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세희와 은수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였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릴 때마다 은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4시간째에 접어들었을 때 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로운이가 괜찮겠죠? 세희는 은수의 손을 잡았어요. 대답 대신 꽉 쥐었습니다. 은수도 세희의 손을 쥐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서로의 떨림을 느끼며 맞잡혀 있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세희와 은수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네.
로운이 어때요? 괜찮아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주 양호합니다. 은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은수를 세희가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로운이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한 말은 이거였어요. 할머니, 나 안 아팠어.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끝났어. 세희가 웃으며 로운이의 이마를 쓸어넘겼어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안 봤어. 그치. 앞으로도 안 볼 거야. 로운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세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이 잡혔어요. 은수는 침대 옆에서 로운이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달라진 것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세희는 수호 그룹 산하에 수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미혼모 자립과 미아 찾기를 돕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출범식 날 세희는 기자들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속죄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제 아이의 손을 놓친 엄마입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그 아이에게 월세를 독촉한 집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재단이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지만 세희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할 말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그 옥탑방은 허물지 않았어요. 대신 보일러를 새로 놓고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바르고 따뜻한 이불을 채워 넣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바꾼 거였어요. 녹슨 철문은 밝은 색으로 새로 칠했고 그 앞에는 밑창 다른 운동화 한 켤레 대신 알록달록한 아이들 신발이 가지런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할매국밥에서도 거리에서도 한연서가 아닌 본래의 이름으로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세희와 은수 그리고 로운이 세 사람이 어느 작은 사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큰 길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골목 안에 간판 글씨가 반쯤 바랜 오래된 사진관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왔어요? 로운이가 세희의 손을 잡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술 후 혈색이 돌아온 볼이 토실토실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보물 안에 넣을 새 사진을 찍으러 왔지. 보물? 그 목걸이요? 그래, 그 목걸이. 사진관 문을 열자 작은 종이 딸랑 울렸어요. 안은 소박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촌스러운 꽃무늬 배경 천이 걸려 있었고 낡은 카메라가 삼각대 위에 서 있었어요. 벽에는 손님들이 찍어간 가족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사진관 안을 둘러보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배경 천 앞에 선 순간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어요. 엄마, 응? 나 여기 온 적 있는 것 같아. 세희가 은수를 돌아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해요. 이 형광등 빛이랑 이 배경 천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세희의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세희가 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아니지만 이런 데서 찍었어. 3살 때 시장 귀퉁이에 있던 조그만 사진관이었는데 내가 사진 찍기 싫다고 칭얼대서 엄마가 간지럼 태웠거든. 그랬더니 그제야 방긋 웃었어. 그 웃는 얼굴을 사진사 아저씨가 딱 찍은 거야. 은수가 웃었어요. 눈물이 맺힌 채로요. 나 지금도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데. 알아.
그것도 안 변했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 웃음은 서로를 닮아 있었어요. 자, 여기 서주세요. 사진관 주인이 카메라 뒤에서 손짓했어요. 세 사람이 배경 천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세희가 가운데, 오른쪽에 은수, 왼쪽에 로운이. 하지만 포즈를 잡기가 어색했어요. 세 사람 다 사진 찍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세희는 팔짱을 낄까 말까 망설였고, 은수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이 어지러웠어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운이가 장난스럽게 두 팔을 벌려 세희와 은수를 동시에 껴안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아이의 포옹에 세희가 놀라서 눈이 커졌고, 은수는 웃음이 터지면서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찰칵! 셔터가 터졌어요. 완벽하게 포즈를 잡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세희는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은수는 코가 빨갛고 볼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로운이만 활짝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완벽한 사진이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가족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사진관을 나선 세 사람이 골목을 걸었어요. 로운이가 앞서 뛰어가고 세희와 은수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기울며 골목 바닥에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은수가 방금 뽑아온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아까 그 어수선하고 완벽한 사진이었어요. 은수는 자기 목에 걸린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30년 전 꽃무늬 배경 앞에서 찍은 모녀 사진이 보였어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세상에 단 2장뿐인 사진. 은수는 그 위에 새 사진을 겹쳐 넣었습니다. 30살의 엄마와 3살짜리 딸이 웃고 있는 사진 위에 예순의 엄마와 33살의 딸, 7살짜리 손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 포개졌어요. 은수가 펜던트를 딸깍 닫았습니다. 엄마, 응, 이제 이 목걸이 안 열어봐도 돼요. 세희가 은수를 바라봤어요. 사진 안 봐도 엄마 얼굴 알아요. 눈앞에 있으니까. 세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은수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 시장통에서 놓쳤던 바로 그 손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꽉 쥐었습니다. 은수도 세희의 손을 꽉 쥐었어요. 거칠고 화상 자국이 남은 손과 주름지고 손때 묻은 손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서 뛰어가던 로운이가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엄마, 뭐해요? 빨리 와요. 배고파. 국밥 먹으러 가자. 세희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할머니가 쏜다. 진짜요? 고기도 추가해요? 고기도 추가하고 밥도 추가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와, 할머니 최고. 로운이가 환호하며 다시 앞으로 뛰어갔어요. 세희와 은수가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잡은 손은 놓지 않은 채로요.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어요. 세희의 재킷 안에서 그리고 은수의 목에서 2개의 낡은 펜던트가 오후 햇살을 받아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2개의 금빛 조각이 이제야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로운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희의 낮은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냉정한 여회장도, 무릎 꿇던 딸도, 혼자 떨던 손주도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가난 속에서도 목에서 떼지 못한 싸구려 펜던트 하나가 30년의 시간을 이어줬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고
세월이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모정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인생나날이었습니다.